그 공연 우리 이거 다 접고 영국 가서 인디밴드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게 진짜 끝인 줄 알았어 나는. 응, 아니야.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타 등등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 얘기 좀 합시다. 드디어 30주년을 맞은 YB를 초대했습니다. 기쁘시죠?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럼 저 먼저 저는 올해 30년 차의 YB의 보컬 프론트맨인 윤도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멤버분들을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모자는 여기 등장할 때만 쓰려고 해서. 자, 먼저 저희 팀의 맏형 30년째 원년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나는 나비 작사 작곡가 저작권 부자 베이스의 박태희 씨 모시겠습니다. 짜라잔! 안녕하십니까? 네, YB의 베이스 밝은 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뜻깊은 방송에 나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11월 22, 23 공연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저 의상 컨셉 의상 컨셉은 도현이가 한껏 뭔가 준비하고 왔다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집에 구석에 있던 잘 안 입던 정장 꺼내가지고 좀 입고 왔습니다. 오늘 어깨가 좀 많이 살아있나요? 어깨에 뽕을 좀 넣어서. 저도 그래서 오늘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이거 칼인가요? 예. 이야. 상어 난방이라고. 뒤에 일단 이렇게- 앉아 계세요. 네, 편안하게. 다음 분은 저희 팀의 이제 음악 감독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음악적 지식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전에 저기 학력이 좋습니다. 박사까지. 네. 박 박사님 뭘로 학위를 받으셨는지 좀. 문화 콘텐츠 학이고요. 음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제작, 창작, 유통, 브랜딩, 마케팅 이런 관련된 공부를 해서 YB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단합니다. 박사님 다시 한번 앉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있어도 음악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허준 씨뿐입니다. 기계를 좋아하고 집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 그런 것만 하는 재즈부터 메탈까지 허준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의 기타리스트 허준입니다. 11월 22, 23 장충체육관입니다. 여러분 저희 공연합니다. 꼭 와주십시오. 6시, 5시입니다. 누가 시킨 거야? 너무 시킨 티가 나. 저의 컨셉은 차려 입으려 했지만 실패한. 이거 어디서 났어? 잘 어울리는데? 이거 입은 적 있어 없어? 이거 예전에 공연 때 입었던 옷인 것 같아요. 처음 한번 입었던 거야? 재활용이요? 재활용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노력은 했습니다. 자, 마지막 멤버, 원년 멤버죠. 호준 씨는 이제 25년 차. 네. 여기 30년. 자, 역시 또 30년째 폭풍을 몰고 오는 사나이. 과연 또 어떤 의상 컨셉으로 나타날지. 드럼의 김진원 씨 모시겠습니다. YB의 북칠된 소년 김지현입니다. 오늘 스파이 컨셉인가요? 요거 가을 남자. 가을 남자. 네. 이게 이렇게 입고 다닌 적이 있나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이거 혹시 언제? 평양 공연에 갔을 때. 네. 두 번째 평양공원 갔을 때 그때 예. 비행기 탈 때 입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하고 그럴 때.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서 한껏 또. 오늘 30주년을 맞아서 오늘 거의 얘기 좀 합시다. 네. 저 기타 등등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입고 왔습니다. 앉으시죠.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우리가 30년째 활동을 했는데 사실 우리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팬분들은 뒤늦게 저희를 아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YB의 시작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한번 좀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저의 관점에서 제 이야기로 한번 해보면 윤도현이라는 가수가 앨범을 냈다. 근데 락커다. 그리고 굉장히 밴드 음악을 하고 싶어 하고 저의 스승님이었죠. 강호정 교수님이라고 지금의 서울예술대 거기 전자음악과 교수님이었는데 윤도현이라는 가수였죠. 그때는 이 락커를 알게 됐고 그런 베이스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밤새 연습하면서 오디션을 보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음악을 먼저 들었어요? 네, 앨범으로. 호정 형이 들려줘가지고
카피해서 와라. 동기들 동기들. 형 6개월 만에 들어왔다 그랬지. 그쵸. 그래서 제 동기들이나 원래 선배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태희 씨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기회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동기들은 교수님을 극구 만류했죠. 태희 오빠는 기타 하다가 포기해서 베이스로 바꾼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오디션 보고 한번 멤버들이 오케이 하면 하는 거고. 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교대 네. 톤 스튜디오를 갔었죠. 지금 홍대에 있는 그 톤. 그렇게 해서 이제 YB의 네, 윤도현 솔로 앨범의 세션으로 합류를 한 거죠,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호정이 형하고. 호정이 형이 나한테 베이스는 지금 친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베이스는 잘 못하는데, 저런 애를 해야 되는 거야. 착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멀리서 보는데도 착함이라고 써가지고, 딱 와가지고, 락밴드랑은 좀 안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고시생 같다고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진원 형. 네. 진원 형도 이제 원년 멤버. 내가 기억하는 진원 형은 태희 형처럼 솔로 앨범을 내고 이제 여기저기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진원 형이 이제 오디션을 보러 왔는데 그 영화 정글 스토리에 나오는 것처럼 거의 다름이 없었어. 딱 인디언처럼 머리 길고 딱 묶고 지금 조금 근육질이지만 그때는 벌크업이 돼 있어가지고 딱 이러고 들어왔는데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제발 잘 쳐라. 야, 저 정도 외모면은 야씨 어디 가서 좀 꿀리진 않겠다. 몸 푸는 거. 딱 하는데 오오오오 저 사람은 무조건 같이 해야겠다. 형이랑 진원이 형 나와. 형은 그때 어떻게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때 저희 매니저 이제 윤도현 씨 매니저 하던 배훈 형님이 우리들 함께 여기에 작사 작곡하신. 맞아요. 그 배훈 형님이 아시는 음향 하시는 분이 제가 또 아는 선배인데 드럼을 찾고 있다. 라이브 세션을 좀 해보지 않겠냐. 제의가 와가지고 일단 오디션을 보러 온 거였죠. 형이 그때 속초에서 왔잖아. 속초에서 그때 저는 아파트 현장에서 시체 말른 노가다 하고 있다가 그 연락을 듣고 다시 기회가 생기는구나 하고 연습실에 가서 좀 연습도 하고 밤에 그러다가 이제 와서 오디션을 봤죠. 바로 합격했죠, 형. 그때 윤도현 씨가 그랬잖아요. 공연 때 혹시 레드제플린의 락앤롤 할 줄 아세요? 내가? 그거는 저희가 속초에서 공연하고 막 이럴 때 늘 하던 넘버여가지고 맞아. 옳다구나. 그거 할 줄 알죠? 인트로. 그래서 그거 할 줄 알면 되신다. 그렇게 해서 합류해가지고 속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접고 이제 올라왔죠. 서울로 왔고. 예. 그때 형 저거 타고 왔잖아, 락스타. 록스타. 그게 록스타란 차가 있었어요. 예, 기아에서 나온 그 지프 같은 스타일의 차인데 그 일해가지고 산 거였어요. 그 중고차를. 중고차를 사고 달달달달달 그 올라오는데 성수대교 떨어져 있고. 성수대교 네, 붕괴됐고. 그래서 교대 쪽으로 가는데 삼풍백화점 무너져 있고. 그게 아무런 지나서 시대. 교대 녹음실에 가서 윤도현 씨를 만났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저희의 그 근거지였던 녹음실 근처에 다 충격이 좀 많이 컸었죠,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때 원년 멤버로 뭐 호정이 형부터 6인조였죠, 우리가? 그때 기억이 나요. 저 처음에 이렇게 오디션 볼 때 딱 이렇게 뭐 무슨 곡을 합주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곡을 딱 할 때 진원이가 내 앞에 있었거든요. 보면서 굉장히 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오디션을 좀 봤던 기억이 있어요. 도현이 처음 만났을 때는 진짜 귀공자 같이 뭔가 세련미가 넘치는 강남에서 살았나 보다. 톤 엔지니어. 내가 혼자 생각할 때. 근데 밥 먹을 때 보니까 또 다른 색깔이 있네. 그렇죠. 그게 95년에 솔로 음반을 낼 정도고 이제 기획사가 막 이 가수를 선택할 정도의 이 정도면 집이 잘 살 것이다. 근데 약간 그 젖살이 통통하게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딱 보고 얼굴도 뽀얗고 그래서 잘생기고 역시 부잣집 아들내미처럼 생겼다 속으로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잘 키워주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30분 인터뷰 저희가 볼 때 한 일주일 내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길게 했어. 그렇지. 30년이면은 그만큼 길고 할 얘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첫 공연 어디서 했지? 대학로에 라이브 일관. 일관이 그러니까 2관이 생기고 나서 1관이라고 했지 처음에는 라이브 소극장. 맞아. 얼마나 했죠? 일주일 보통 일주일 했어.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거기가 한 200석, 150, 200석? 네. 많이 빈 상태로 객석이 그런 상태로 공연했는데 그때 지금 저희 티컴퍼니 대표인 김정일, 정일이가 바카스를 들고 공연을 계속 왔어.
넉살 좋게 형님 오늘도 락앤롤입니다. 똑같아 지금이랑. 그때부터 왔어. 그때는 팬이었죠. 팬이었어 그때. 친구도 없어. 혼자 와서 막 흔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전 그때 뭐 그러니까 팬클럽 회장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 있었어. 기획사에서 약속을 한 게 너가 잘하면 밴드를 만들어주겠다. 근데 그 밴드가 우리 이 세션이 밴드가 될 줄은 몰랐는데 그냥 밴드가 된 거야. 왜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있냐? 된 거예요. 네. 2집부터 이제 밴드로 녹음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게 기술이 좋을 때가 아니니까 그냥 틀리면 안 돼. 원테이크로 그냥 끝까지 가야 돼. 튠도 없어. 그러니까 녹음할 때 엄청 긴장을 하면서 진땀 빼고 했었는데 YB의 1집 같은. 그렇죠. 그게 일단 이제 편곡을 하고 나서 이제 홀 앨범을 녹음을 하는 게 저도 처음인데 특히나 이 강호정 선배님이 디렉팅의 디테일이 끝장인데 한 두세 번은 고칠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많이 고치면 이 테이프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가 없어요. 이 디지털처럼. 그래서 녹음 전에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해놓고 정말 잘 안 되는 데는 펀치로 아날로그식 교정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집 들어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확실히 느껴져요. 그런 게 약간씩. 나는 내가 노래를 못 듣겠어. 피치가 그래도 꽤 정확하게 불렀는데도 요즘에 이제 녹음하면 우리 튠을 해놓으니까 약간 이런 게 있고 걸리긴 하는데 또 그 맛에 또 음악을 들으니까. 형 녹음할 때 제일 어려웠던 노래는 뭐야?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게 긴 여행. 어렵지. 긴 여행이 그 그루브 내기가 되게 필인도 막 테크니컬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쉴 때 조금 더 쉬고 몰아칠 때 조금 더 당겨서 치고 요런 그 디테일이 있는데 그거를 살리기가 참. 그 100대 명반? 거기에 항상 들어가는 게 이 집인데 실험적이기도 하고 대중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긴 여행이 시대를 타지 않는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곡으로 좀 좋은 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의 세상아 나의 친구야. 그거랑 꿈꾸는 소녀. 그 일원동에 연습실이 있었거든, 지하에. 진짜 한 20분 만에 썼어. 그런 이 키의 곡들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코드가 이제 자연스럽게 막 나오잖아. 긴 여행이랑 꿈소랑 좀 코드 비슷하잖아. 그런 곡들을 많이 좋아하고. 너의 꿈을 찾아 떠나간 그대를 생각하네. 유튜 노래 그런 곡들이 많거든. 그 유튜도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하다 보니까 쭉쭉 나와가지고 이제 뭐 좀 뭔가 희망을 가지는 그런 노래로 꿈꾸는 소녀 같아. 그 노래는 참고로 만들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있었어 형이 맞아. 이 집 넘어갈게요. 저도 이 집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 막. 저는 이 집 앨범을 녹음하기 전에 그 병렬이 형을 통해서 메이데이라는 팀의 앨범을 다 녹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앨범에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의 YB 윤도현 1집을 녹음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서 메이데이 그리고 병렬이 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저는 처음처럼이랑 다시 한번 할 때 많이 울었어요. 배고프고 가난한 내 그 시절. 저한테 40분의 시간을 줬거든요. 빰빰. 요 빰빰빰이 안 돼서 호정이 형이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대야 미안해. 잠깐 줘봐. 땅땅땅. 예,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날 밤 집에 가서 와, 막 뻥뻥 울고. 울었어? 왜냐면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가 막 이런. 더 열심히 하자.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팀 내에 형 도움이 그때 되는 몇 살? 그때 28, 27.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우리가 이 집 내고 다 같이 뮤지컬을 했어. 하드락 카페라는. 그렇지. 하드락 카페. 근데 그 하드락 카페라는 뮤지컬이 뭐 맘마미아도 그렇고 광화문 연가도 그렇고 정말 전설적인 그 아티스트의 곡을 가지고 만드는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는 게 있었는데 우린 데뷔하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곡을 가지고 뮤지컬이 생긴 거야. 맞아. 그때. 그 사랑투 다시 맞아. 한번 거기서 했어. 이상해. 하드락 카페고. 3집 앨범 녹음 후에구나.
하드락 카페는 저기 2집이 아니고 3집하고 예,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데뷔하자마자 영화 다 찍었지. 주인공으로 찍고 다 정글 스토리 찍었지. 개똥이 뮤지컬 주인공 했지. 우리 노래로 하드락 카페는 뮤지컬이 창작 뮤지컬이 만들어졌지. 돌이켜보면 무명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포지션이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운이 좋아서 기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윤도현의 등장이 되게 센세이션 했던 것 같아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면이랑 탤런트가 너무 다양하게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영화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개똥이도 창작 뮤지컬이고 좋은 기회들을 자주 맞이했는데 계속 속에는 뭔가 안 채워지고 불만이 많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락이 안 되냐. 엄청 투덜대고 살았던 또 기억도 같이 나고. 이제 2집 끝나고 3집에서 호정 형이 빠지죠. 너희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난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메이킹을 해주시고 형 또 형의 길을 가고 3집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인 밴드. 키보드가 빠지니까 기타가 완전히 이제 앞서서 딱 나가는 그런 음악이 되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부를 때 좀 발라드 부를 때마다 나는 거부반응이 있었어. 듣긴 좋은데 부르긴 싫은 거야. 녹음을 했는데 결국에 또 그게 또 사랑을 받고. 정말 널 사랑해 참아 그 말 한마디. 오케이. 3집 이렇게 넘어가고. 자, 4집에 이제 한국락 다시 부르기. 이제 또 100대 명반에 들어간 리메이크 앨범이 없었을 때 제안을 받았어. 리메이크 앨범 좀 하면 어떠냐. 자문을 구하러 돌아다녔던 기억이 나, 나는. 그래서 평론가 분들이나 음악 선배님들한테 우리가 어떤 곡을 한국 락 중에 어떤 곡을 리메이크하면 좋을까요? 곡을 수집하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빅토르체라는 그 뮤지션을 그때 우리가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됐죠.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어땠어요? 한국 락 다시 부르기. 저는 그때 빅토르체 알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고 기존에 못 들었던 나도 몰랐던 선배님들 노래들 알게 돼서 되게 좋았죠. 준이는 우리 앨범을 들어봤어? 한국 락 다시 부르기?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저는 음악을 되게 좁게 듣고 있어서 재즈만 했지. 맞아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는 음악만 들어서 음악을 그렇지. 폭넓게 들을 그런 때가 아니어서 거의 뭐 지몰 아니면 마일스데이스만 몇 년을 듣고 살아서 이해해 그거. 미안해요. 아니 괜히 물어봤다. 아예 몰랐어. 아예. 아니 윤도현 밴드라는 건 윤도현 밴드 알았어. 알고 있었죠. 왜냐면 음악하는 막 사람들은 소문이 났어. 막. 음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았어요. 어떤 소문이 났었어? 어느 날 정도는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 때는 YB가 윤도현 밴드가 윤밴이 대학가를 워낙 많이 돌아다녔던 시절이어서 그러니까 열린음악회 그때 막 하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많이 또 했다. 대학 수많은 대학들 그때 열린음악회 근데 진짜 많이 했어. 맞지도 않는 정장 입고 나와가지고 앨범 내고 이렇다 할 만한 뭐가 없었는데 열린음악회 나가고 난 다음부터 동네 분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일가 친척들도 인정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그 딜레마는 내 노래를 못 한다는 거야. 카피곡만 하는 거 나가서. 그렇지 일집 내고 1집 내고 나갔대. 40이 아니고. 기억이 헷갈리네. 그때 솔직히 녹음할 때 좀 힘들었지. 좀 골맞던 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 그래야 되나? 지쳐가지고 녹음할 때 내가 잘 안 갔던 기억이 나. 다른 앨범은 녹음할 때 막 계속 가 있고 다른 멤버들 할 때도 가서 보고 그랬었는데 한국으로 다시 부르기 앨범은 약간 음악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좀 들 때여서 결과가 좋았어 또. 난 그 기억이 나거든. 야 내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만든 앨범보다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내 마음과 다르구나 뭔가. 어떤 곡을 만들 때 막 몇 달이 걸려서 만든 노래도 있고 막 아까 꿈꾸는 소녀처럼 20분 만에 만든 곡들도 있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대중들의 사랑받는 곡들은 따로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 그게 지금 사집을 잘 들어보시면 그때 이제 컴퓨터로 이 사운드를 조작하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그때. 맞아. 사운드 디자인 바람 같은 노래를 들으면 앞부분을 이렇게 라디오 소리처럼 멀리 들리게 이렇게 응축시켜 놨다가 터지는 데서 확 여는
그런 이제 타이밍을 정해놓고 다시 테이블을 돌려서 아날로그로 또 이렇게 재녹음하면 이렇게 작게 들이다가 빵 터지는 그런 효과를 지금 그 톤 엔지니어의 수석 엔지니어이신 김태성 씨가 그때는 김대성 씨가 그때는 어시스턴트로 저랑 같이 그 작업을 그때 진짜 재밌게 했었던 기억이 나요. 하얀 구름 속에는 그대 모습이 바람같이 날아. 현대적인 미래지향적인 사운드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게 우리 앨범에서는 4집. 사집. 좀 비전을 보고 음악을 하는 팀이잖아 지금.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기도 해. 거기에 사실 병렬 형이 좀 큰 역할을 했어. 막 우리 뭐 너를 보내고 리메이크해서 음악방송 지금 순위 프로그램 이런 데 나가고 여기 브릿지 막 이런 거 하고, 전에 우리 스케치북 할 때 그 재연한다고 막 브릿지하고 나갔었던 적 있잖아. 나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지쳐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4집 활동하는 중간에 해체, 정동에 있는 어떤 극장에서 고별 공연을 했어. 기억나죠? 네, 맞습니다. 경향신문이었었고 그 정동체육관인가? 네, 맞아요. 정동체육관. 처음으로 관객을 2,000명을 모은 거야. 마지막 공연이다 보니까. 공연이니까. 전국에서 이제 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눈물바다 공연을 하고, 그리고 그게 진짜 끝인 줄 알았어 나는. 다른 사람도 다 끝인 줄 알았죠. 네, 다른 그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그럼 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쉬다가 다시 할 거다. 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해체했을 때도 저는 저 혼자 일원동 연습실 계속 나가서 계속 연습하고 네, 그러고 있었어요. 저. 도현이랑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내가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형들은 뭐 먹고 사나에 대한 걱정을 내가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음악을 누굴 위해서 하는 건가? 물론 누굴 위해서 음악을 하는 거지만 나를 위해서 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나는 네가 고민하는 지점을 좀 더 솔직하게 너로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해체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게 내가 오히려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도현이가 그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거는 형들이었어요.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형 여기 아니면 갈 데 없을 텐데 막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거 기억이 나고,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공연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처럼 저도 연습할 데가 없어서 연습실은 나왔지만 진짜 그걸로 끝난 건 줄 알았죠. 나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팬 중에 맹인 안내견 센터 그런 데서 일하는 팬이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날 줬어. 그동안 수고했다고 한 마리를 나한테 이제 입양을 시켜주고, 그 애를 필두로 또 여기저기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애견 사업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 에어델 테리어라는 종자 있어. 엄청 큰 그거부터 강산의 형 기르던 애를 나한테 이제 입양했고 해가지고 이야. 개 10마리를 이제 파주 일대에서 잘 키워서 한번 사업 한번 해봐야지. 다 아는 얘기지만 너를 보내고가 역주행. 그 히트곡이란 게 이제 처음 생긴 게 우리는 너를 보내고거든.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마음이 살짝 할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할걸.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밴드를 한번 다시 해보자. 멤버 교체라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싫었는데 드디어 그때 처음으로 마음을 좀 고쳐먹고, 음악은 또 하고 싶으니까.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 음악하는 게 나았거든. 더 힘들어. 너를 만난 거야 거기서. 드디어 허준이. 오디션을 봤는데 사실 기타 잘 치는 친구들이 많이, 한 3명 왔지. 형. 준이 너가 왔을 때는 태희 형 처음 우리 팀에 들어왔을 때처럼 인상 좋고 부드러운 그런 편하게 만날 수 있네. 친구를 하는 게 맞다. 너를 하게 됐는데 너 또 블루스를 잘했었거든 그때. 합주할 때. 지금 우리가 메탈하지만 그때는 블루스 기본에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블루스는 기본인 것처럼 너가 들어오게 됐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진짜 운이 좋았던 게, 나도 맨 처음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오디션을 봤던 거고, 왜냐면 오디션이 저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 태희 형이 아는 제 친구한테 오디션을 좀 볼 수 있겠냐. 근데 그 친구는 되게 바빴고 그때 그 친구가 야 준아 네가 한번 오디션 볼래? 근데 저는 그때 뭐 클럽에서도 일하고 재즈도 하고 뭐 가수도 세션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냥 그게 락인 줄 알고, 진짜 되게 장르 음악인데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오디션을 본 거죠. 덜컥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부산음악 기억나? 허준의 첫 공연 부산음악 페스티벌. 맞아요.
와, 부산 락이 메탈 기본으로 시작한 페스티벌이거든. 근데 우리 딱 나갔는데 박하사탕이랑 작업할 때 아니, 작업할 때죠. 4개 와서 박하사탕 조금 모던한 음악에 빠져서 작업할 때 우리 부산락 나갔는데 연습 많이 했어 사실 그지? 올라가서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때 준이가 미동도 없이 무대 위에서 딱 기타를 가슴에다 딱 메고 이렇게 막 이게 아니고 가슴에 딱 메고 앰프 옆에 딱 붙어서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곡을 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좋아했던 팬들마저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기타 잘못 들였다. 조금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지. 넌 어땠어? 근데 나는, 모르지 너. 아니, 신경 안 써. 남들 말 잘 신경 안 쓰니까. 근데 그런 건 있었죠. 와, 이게 내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라는 고민은 많이 했죠. 내가 발전하는 만큼 밴드가 발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뭐 하고 있었고, 뭐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이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 락이라는 음악 자체가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연습이나 훈련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뭔가가, 그래서 더 락이라는 장르의 음악이 더 어렵고, 그때 알았으면은 섣불리 덤비지는 못했겠죠. 근데 난 그때 되게 고마웠던 게 기존에 나와 있었던 4장의 앨범의 기타 중에 톤을 자기가 맞춘다라는 거는 보컬리스트가 바뀐 것만큼이나 나는 기타리스트가 바뀌는 것도 나는 그렇게 색깔이 변화가 된다고 그럼 느끼고 쉬운 게 아니지. 절대로 쉬운 게 아닌데 묵묵히 우리의 잔소리 뭐 이런 걸 모든 걸 다 품어줘서 얼마나 준이가 감사한지. 가장 큰 장점이 정말 마이웨이의 끝판왕이다. 주변에 어떤 잡음이 들리던 그런 어떤 거 있어, 비난이 맞아. 오던 귀를 철저하게 막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을만 그냥 꾸준하게 가는. 그러니까 나한테 찌질이라 그러지. 나는 이제 이야기- 프론트맨으로서 귀를 많이 기울이는 스타일이고 준이 너 들어오고 우리 활동 막 하면서 우리는 행복했잖아 사실. 씬 쪽에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악플 오프라인에서도 밤에 홍대 지나가는데 음악하는 애들로 추정되는데 술을 먹었나 봐. 시비를 걸면서 야 윤도현 변절자 막 이런 얘기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막 들을 정도였거든. 젊을 때니까 야씨 너 뭐라 그랬어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막 잡고 얘기를 하고 싶고 네가 우리 밴드의 5년 동안의 일을 네가 다 알아? 알면은 얘기를 해. 모르는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막 지나가는 애들 잡고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럴 순 없고 뭐 인터넷이란 게 생기긴 했었어 그때.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길어져야 되고 음악하는데 좀 불필요한 이야기들에 자꾸 내가 빠져야 되는. 두고 봐라. 우리는 해낸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욕해도 우리는 해낸다. 밴드 내에서 이제 잔소리 폭탄이 내가 막 시작되면서 준이를 괴롭히고 근데 너가 진짜 그냥 무던하게 다 받아줬어. 근데 왜냐면 사실 기억나는 게 5집 녹음할 때 저보다 도현 형이 기타를 더 많이 쳤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도현 형이 치는 기타는 저는 못 쳐요. 감각적인 그런 기타여서. 근데 그때는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5집 때는 형이 기타를 더 많이 쳤던 것 같아요. 일정 부분 저한테 좀 자극도 됐고. 그래서 우리 5집을 녹음을 하고 박하사탕 또 내게 와줘 거울 좀 뭔가 좀 한우이의 별. 한우이의 별 진짜 많이 불렀잖아 그때. 네가 나서지 않아도 세상은 정의롭게 5집 활동을 하면서 이제 강한 음악에 대한 어떤 또 이게 좀 생겼지. 끌림 다시.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고. 월드컵을 맞았잖아. 5집 내고 월드컵이 생겼어. 제가 2000년에 들어왔고 2001년에 5집 나오고 딱 들어온 지 2년 안 돼서. 그러고 아마 월드컵. 터진 거죠. 2000년에 너 들어왔을 때 라디오 DJ를 했어. 그 시작을 했어. 맞아, 맞아. 방송 활동을 2시 데이트. 그때 시작한 거야. 2시 데이트 두시. 맞다. 그 이문세 형님이 휴가를 가셨다 그래서 잠깐 해달라고 했는데 형님이 뭐가 계획이 있으셨는지 안 돌아오셨어. 그래서 그냥 2시에 데이트 DJ가 됐고 2002년 초반에 소라 누나가 잠깐 쉰다고 몇 회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갔는데 그럼 이소라의 프로포즈의 대타 MC잖아. 이름을 뭘로 할까? 막 이러면서 윤두현의 러브레터 어때? 뭐 이러면서 막 제작진들이 얘기하길래 소라 누나 대타인데 이름까지 바꾸나? 나는 또 아무 생각이 없어. 나 하는 동안만 바꿨다가 소라 누나 다시 오면 또 바꾸나 보다. 그렇게 7년 하고. 그래서 그때 월드컵에 방송에 평양 콘서트에 평양 공연은 이제 우리 이제 월드컵 직후에 진짜 막 난리가 났었던 게 이제 그때네.
5집 내고 나서. 5집 내고 나서. 6집 나오기 전에. 그리고 사실 박하사탕은 지금은 히트곡이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사랑을 받은 곡이 아니야. 내게와줘에 몰두해서 홍보 활동을 했었대. 네, 내게와줘가 타이틀이었어. 우리 막 춤도 추고 맞아요. 하여튼 시도를 되게 많이 했어 뭔가. 이제 6집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또 그때 넥스트가 굉장히 또 아주 멋있게 음악을 하고 있었던 때니까 그런 헤비한 음악에 뭔가 우리 이 열정이 생겨서 뭐라고 해가지고 너가 장비를 지금 장비가 이펙터 헤비해졌죠. 그러니까 그때 이펙터 요만한 거 원래 쓰고 있었는데 웬만한 저 농막 사이즈의 이펙터를 우리가 다 들고 다녔잖아 그때. 대한민국에 있는 기타 이펙트는 아마 다 왔을걸? 우리 연습실은. 한창 이런 렉 이펙터들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던 것 같아. 24렉. 녹음실에 있는 장비를 그냥 바퀴 달아서 들고 다녔던 거야 그냥. 사실 6집은 가장 되게 미안한 앨범이다 한 6집이거든. 아 지금 들으면 참 뭐 그것도 과정이지만 다 자기들이 애정하는 앨범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난 6집을 못 들어. 6집을 들으면 일단 주먹이 이렇게 져지고 왜? 힘이 들어가. 아, 얼굴이 막 이렇게 되면서 숨이 가빠오고. 근데 지금 들어보면 약간 미래적인 음악이지 않았나. 지금 믹스 정도의 그런 게 있었다면 되게 괜찮은 앨범이었다고 생각해요. 녹음은 디지털 릴에다 했는데 믹스는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큰 SSL 콘솔에 목동에서 했지. 그때 후에마이랑 어떤 곡이었지? 그 영국 믹싱 엔지니어가 와서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랑 나도 준이 말에 공감하는 게 6집 앨범에 그래도 그 중에 몇 곡은 정말 믹싱한 것이 좀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러고 사랑할 거야 그 누구보다 사랑할 거야. 몇 곡은 좋아. 몇 곡은 좋은데 대다수의 곡이 나는 좀 힘이 너무 들어가서 그 힘이 들어가야 이렇게 앨범 만들면 안 되는데. 근데 과정이었으니까 그때 뭐 녹음할 때도 나를 세워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막 그냥 촉촉촉촉 이렇게 해. 그때 그롤링도 시작했어 나. 죽든지 말든지. 욕도 많이 하고 무대에서 막 그 와중에 또 잊을게가 하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우리 일상이랑 얼마나 우리 불편한 관계로 그렇게 있었어. 또 나만 그랬어? 아니면 다 그랬어? 편하게 그냥 지냈던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일상 씨 녹음할 때 딱 2번 본 게, 왜냐면 형은 이제 가사 쓰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만났는데 녹음할 때 한 2번 정도. 나 놀랬던 건 어쨌든 이제 베이스 녹음할 때도 와서 이제 뭐 에디팅이랑 이제 프로듀싱을 해줄 때 경험이 진짜 많구나. 밴드 음악에 대해서도 그렇고. 좋은 우리 생각. 기획사 사장님은 월드컵으로 이렇게 됐고 수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번 앨범에서 히트곡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너희들이 쓴 곡을 들어보니 없다. 일상이를 소개시켜주고 일상에 또 곡을 쓰는데 윤일상이 난 누군지 몰랐어. 작곡가나 이런 분들 잘 모르니까 댄스 음악들을 히트메이커 작곡가였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이 우리 무슨 곡을 쓰냐 그랬더니 이제 곡을 일단 들어봐라. 그래서 잊을게가 왔는데 이제 편견이 있다 보니까 좋은 노래인데 별로네. 막 이런 사장님하고도 또 엄청 싸우고 그렇죠. 엄청 안 하겠다고. 결국에는 해라 해가지고 한 푼 죽이고 하나 해서 어디다 넣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일상에는 아무 죄가 없잖아. 그렇지. 나중에 사실 그 일상이한테 그 얘기했거든. 미안하다. 근데 내가 좀 이랬어. 근데 일상이가 또 대인배야 또. 형, 좋았어요. 괜찮아. 와이비고 응원한다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뭐 일상이랑은 지금 너무 좋은 관계지만 또 이 신 쪽에서 또 욕을 먹었지. 다른 곡들 우리가 헤비하게 뭐 만들고 뭔가 좀 밴드로서의 존재감을 막 무겁게 가져간 거는 사실 잘 모르고 이제 전면에 나온 곡이 이제 잊을게다 보니까 또 뭐 준이가 들어와서 뭐 결국에 저렇게 말랑말랑한 음악으로 히트곡이나 만들려고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면서 이제 또 욕을 엄청 먹었어 그때. 점점 내면에 이제 이 건강한 생각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혼란이 이제 계속 연속인 거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 우리? 여기 접고 떠나자고. 기억이 나는 그때 당시 아니야 그거? 그건 아니야. 7집 앨범 나온 이후로 떠나자고 했었어. 7집 앨범 나오고 이제 잘 빛이 안 나니까
그때 2대 대관광에서 공연이 잡혔을 때 크리스마스 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나 한 번도 공연 포기한 적 없는데 비행기 티켓 끊고 내일 바로 뜨면 어때?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한 명이 얘기하더니 나야. 오케이 하더니 공연 3, 4일 전 두고 도망가요. 그때 7집 앨범. 그게 7집이구나. 계속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안 풀리고 난 내 안에 뭔가 그 열정과 꿈과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아 이건 아니다. 원하는 걸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연 우리 이거 다 접고 영국 가서 인디밴드로 다시 시작하자고. 그래서 막 비행기표 끊고 그랬는데 태희 형이 그랬나? 야 근데 우리가 다 결혼도 했고 와이프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아 그래 그거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날 야 도현아 나는 가기 좀 힘들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랑 기억이 달라. 어떻게 결정이 났냐면 4명이서 이제 맥주 한잔 하다가 가면서 3명이 나만 보는 거지. 태희 형은 갈까? 다 그랬는데 가자! 뭐 우리 가본 적 있냐고 일단은 다들 놀래가지고 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일 먼저 전화 온 사람이 진원인가 넌가 둘 중에 먼저 한 명이 전화 왔어. 뭐라고 왔냐면 형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아직 와이프한테 말도 못했다. 둘 중에 한 명이었던 건 확실해. 와이프한테 얘기해봤는데 아 미쳤어? 지금 애들이야? 뭐 그래서 또 다른 가수하고 비교하지 말고 YB 자체로는 이런 이미지가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다행히 나는 아 나다. 너 먼저 전화. 내가 그랬구나. 근데 또 웃긴 게 바로 10분도 안 돼서 둘 중에 한 명이 또 전화 온 거야. 형 어떻게 형수한테 얘기해봤어요? 얘기 못했는데 일단 다른 애한테 이런 게 맞다 그랬죠. 그치 형. 그냥 내일 만나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만난 거야. 나만 그냥 가라 그랬구나. 난 그냥 집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 가 그랬어. 아 형은 나는 그냥 가라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갈 준비를 마음으로 하고 있었어. 근데 과연 두 사람을 딱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마음을 접을 거다. 공연 4일인가 남겨놓고 우리가 사라지는 시나리오를 짰던 거야.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국 가서 인디로 음악을 하다가 영국에서 성공해서 영국의 글라스톤베리에 나오는 꿈을 꿨거든. 그런 거에 과감하게 막 도전도 하려고 했고 현실적으로 좀 벽에 부딪힌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음악을 했던. 그래서 6집 앨범 때도 나는 아쉬웠던 게 락 매니아층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으면 앨범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2집계가 워낙 또 히트가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눈앞에서 또 죽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너는 주먹질 발키질 해야만 하니 죽든지 말든지 그러고서 이제 7집을 또 이제 만들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녹음을 하지 그때 LA에서 녹음하고 사실 7집 앨범은 사운드가 1집부터 6집까지 쭉 뭔가 조금씩 발전해 오다가 7집에서 우리 확 바뀌어. 7집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작업했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약간 무게감을 조금씩 벗더라고. 기억나는 게 7집이 딱 어디 고정된 녹음실에서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했었거든요. 7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대부분의 사운드를 다 기타로 해결했던 것 같아요. 큰 경험이었고 저는 기억에 남고 재밌게 작업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유난히 기타가 힘이 많이 딱 날도 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드럼하고 베이스 위에 얹혀져도 그 무게감이 충분히 느껴지는 게 나는 7집부터. 그리고 우리가 7집 녹음하기 전에 영국에 다들 공연하러 가서 형이랑 저랑 기타를 사갖고 왔잖아요. 빈티지 악기들 다. 그때부터 약간 시작이 된 것 같아 이제. 그때 에비로드 스튜디오도 갔다 왔었어. 거기 가서 나 약간 에비로드에서 마스터링 한 곡 했잖아요. 평생 안주잖아, 평생 안주. 야, 니네 마스터링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에비로드에서는. 그렇지. 맞아. 그 판을 거기서 깎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부러뜨리고 또 깎고. 또 뭐 또 후배 애들 모아놓고 또 막 야 에비로드에는 마스터링 이렇게 해. 문과면서 모르겠지. 내가 얘기해 줄까? 뭐 이거 평생 안주. 그때 냉장고에 놓고 왔잖아요. 그렇지. 그 마스터링 LP를. 그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놓고 왔지. 그렇지. 또 그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결국 어떻게 찾긴 찾았는데. 찾았지. 마스터 그 LP를 제가 들고 다니다가 어디 영국의 어느 호텔에다 두고 와가지고 그거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찾긴 찾았어요. 7집은 나는 기억나는 건 나는 나비야 사실. 그리고 오늘은 뮤직비디오. 사실 우리가 뮤직비디오 콘텐츠들이 사실 좀 약해. 한때는 우리 뮤직비디오 만들지 말자. 아예.
이런 얘기도 있었을 정도였는데 가장 좋아하는 뮤직비디오 중에 이제 미스터리랑 오늘은 두 개거든. 옛날 거 보면은 보다가 이런 게 많잖아. 부끄럽거나 그렇지가 않아. 수 없어 이유를 모르겠어 뭐 때문에 갑자기 나를 버리고 떠났는지 왜 아무런 약속 없이 그 어떤 기대도 없이 형이 이제 라는나비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거 앨범에 넣지 말자 했더니 형이 이제 삐졌고 그래서 넣게 됐고 그게 이렇게 될지는 몰랐고 그러고 나서 우리 8집 공연장 대관이 안 됐어. YB는 대관 금지라는 어떤 그 조항 나중에 봤거든. 공문이 내려와서 일본에 있더라고.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많이 하던 게 대학 축제야. 대학별로 성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하다가 기억나는 게 욕 많이 했었잖아 나. 88만 원에 로진 게임 부르면서 욕하고 기자들한테도 막 욕했어. 나 욕한 거 쓰려면 쓰라고. 불도저처럼 살던 때인데 그때 부산대학교인가 부산 쪽에서 무슨 우리가 대학교 행사를 했는데 편지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팬이어서 온 가족이 부산에 일반인들도 입장할 수 있으니까 와서 봤는데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었었는데 얘기를 많이 하고 오신 거지. 근데 내가 무대에서 너무 욕을 많이 하고 분노에 찬 그 앵그리가 애들이 이제 울었대. 무섭다고 울고 집에 가자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그 회사로 편지가 온 거야. 진짜 아차 싶은 거 있잖아. 나는 나대로 내가 예술가로서 표현의 자유나 또 어떤 억압적인 어떤 이 상황에 이제 락커답게 같이 싸워야 된다. 파이터 같은 느낌으로 있었는데 그거 딱 보는 순간 무너졌어. 그냥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이게 음악이 아니었는데 음악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데 정신 차리는 거지. 정신 차리고 이러지 말자. 나는 뭐 화살을 맞아도 상관없어. 죽일 테면 죽여봐. 막 이런 마인드였었다면 그 편지 한 통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내가 음악하는 이유는 각자의 일상에서 너무나 다르게 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음악으로 손을 잡아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희망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받기 시작한 계기가 그 편지 한 통이야.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계속 막 왓팍 했겠지. 개인적으로 7집, 8집 되게 재밌게 작업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재밌게 작업하고 있지만 8집에서 약간 자신감을 찾았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 기타 소리고 내 스타일이야 라는 게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앨범이 8집인 것 같아요. 망원동 톤 스튜디오에서 녹음했는데 항상 같은 프리셋으로 녹음하고 같은 엔지니어랑 작업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게 나의 플레이야 라는 그런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우리가 이제 다른 행사나 여러 일정들이 취소되고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연습실에 멤버들이 많이 머물러 있던 시기였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현이가 2집 앨범 작업할 때 많이 연습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아무래도 그 시간적으로도 다 응축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9집이 우리가 원테이크 앨범 다시 아날로그 형태로 한번 해보자. 9집도 테이프에 맞아요. 아날로그 테이프에다 녹음했어요. Real Impulse 데이빗이 프로듀서 해가지고 8집에서 뭔가 확실한 어떤 빈티지 사운드를 구현하려고 했던 거를 9집에서 다 한 것 같지 않아? 어느 정도 저도 이제 밴드에 좀 익숙해지고 확실히 따로따로 더빙해서 하는 방식과 한꺼번에 에너지를 모아서 빡 하는 방식의 차이점도 알게 되고 9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곡? 개인적으로 다를 것 같은데 9집에 짝패가 있죠. 짝패. 우린 짝패다. 네, 우린 짝패다. 스카시 리프를 만들었는데 스피디하면서 되게 정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엇박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거를 메트로놈을 들으면서 클릭을 들으면서 레코딩을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 템포의 유지가 좀 쉬운데 그게 없이 이제 다 원테이크로 가야 되니까 우리끼리 템포를 맞춰서 가는 녹음으로 가는 그 여정이 되게 짜릿했던 좀 생각이 나네요. 메트로놈 들으면서 원테이크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했잖아 그때. 그냥 밴드의 그 합으로. 이게 사실 이제 스캇이 펑크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여서 그런지 영국의 초창기 펑크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음악이었었던 것 같아서 우리한테 되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 곡이. 그리고 앨범 전체에 스캇의 영향이 좀 많이 있었죠. 우리도 음악을 많이 듣고 뭐 많이 연구하고 많이 연습하고 하지만 스캇은 우리보다 훨씬 더 락 음악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앨범은 스카스의 색깔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푸른 구슬 이런 거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맘속녀 이런데 약간 싹 듣다가 쫙 땡겨지고 그치, 막 맞아. 그런 느낌이 되게 기분 좋은. 마음속 여행길에 올라봐. 9집 앨범에서는 그 두 기타리스트의 색깔이 정말 조화롭게 잘 나왔다 생각이 들고 5년, 6년 동안 딱 하나 살아남은 그런 어떤 나만의 뭐 이런 리프 그런 색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타 두 사람의 어떤 조화 그래서 그런 앨범으로 참 기억이 잘 남습니다. 형이 또 나는 나비에 이어서 여러이란 곡으로 그 사실 우리 공연 때 엔딩곡으로 쓰기 좋잖아. 그거 언젠가 또 된다. 또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나비처럼. 나는 칼이 되게 좋았지. 좀 우리의 앞으로의 어떤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는 강한 음악 쪽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 배고파가지고. 그죠? 나도 막 쪼르륵 쪼르륵. 날 향한 저 화살을 피하려고 여태껏 찬바닥을 기었나. 그 다음에 이제 10집 어떻게 만들었지? 형이 저기 산에 저기 들어가서 그게 10집이다. 맞아. 10집이 이제 하도 안 나와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명달리 그 산에 들어가서 나머지 곡들 마무리하고 야간마차 이런 곡들 거기서 써오고 우리는 막 되게 명확하고 이런 직선적인 음악을 하다가 처음으로 좀 몽환적인 음악을 좀 많이 시도했던 게 10집. 맞아. 도현이 형의 개인적인 이런 밴드로 표현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맞아. 되게 좋았어요. 좀 나한테 집중해서 만들고 싶었던 앨범. 근데 그러니까 생일 이런 거, 야간 마차 이런 거. 생일 이구나. 생일은 되게 지금 들어도 되게 좋은. 생일은 사실 그 산에서 만든 곡은 아니거든. 집에서 만든 거야. 녹음실 만들면은 창문을 못 만들잖아, 대부분.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창문을 조그맣게 만든 쪽창을. 그 창 밖으로 이렇게 하늘이 좀 보이고, 밤하늘이 보이고, 고가도로가 이렇게 있어. 근데 그거 보다가 그냥 문득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만들었는데, 오히려 산에서 만든 곡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집에서 만들었고.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풀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많이 좀 풀었던 그런 앨범이 10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또 다 또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생일이 왜 계속 강렬하게 남는지 좀 생각해 봤는데 제주도에서 형 노래 녹음했잖아요. 맞아. 제주도에서 노래 녹음했는데 노래 녹음은 다 제주에서 했네. 형 노래하고 난 컨트롤이나 이렇게 있는데 아마 생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앞에는 시창에는 바다가 있고 이렇게 약간 해가 지는데 너무 좋은 테이크가 있는데 또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계속 테이크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형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무드가 죽여. 그랬던 기억이 그게 생일이었던 것 같아. 그 진짜로 그 풍경과 내가 이렇게 들으면서 와. 내가 기억나는 게 10집 녹음이 끝나고 녹음이 끝났어 진짜? 너무 아쉽네. 왜냐면 녹음 끝나면 우리 드디어 끝났다잖아. 끝났다라는 게 아쉬울 정도로 집에서 녹음실로 출근하는 그 기분이 너무 남달랐어. 서울서 녹음할 때 그냥 쩔어가지고 가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 가볍고 깃털처럼 마음도. 녹음실도 워낙 바다가 보이는 금능이지 금능. 금능의 변. 생일 부를 때 기억나는 게 뭐가 잘 안 됐어 내가. 그 창 밖으로 바닷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는 풍경이 보인 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면서 그냥 거기에 약간 멍해져가지고 불렀던 테이크를 네가 진짜 좋아했어. 그게 쉽지 맞아. 그렇게 녹음을 했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딱 나와가지고 활동을 엄청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그 조그만 클럽 공연장을 다 그러니까 클럽 투어 하려고 했었고 롤링을 스타트를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 스타트까지만 했어. 영국 공연도 준비하고 있었어 그때. 영국 클럽 투어까지. 그때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 다 때려치고 야 도망가자 새로 시작하자 그걸 그때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못했고 그냥 10집은 팬들한테는 되게 아쉬움이 많은 그런 앨범이고 최근에 우리 팬분들 중에는 그 앨범을 좋아하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첫 공연이 잊혀지지 않잖아. 그 앨범 내고 맞아. 첫 공연 그 이태원 쪽에 그때 공연이 또 비디오도 다 찍는다고 그래서 다들 긴장하고 진짜 연습했었고 그때 우리 공연 보러 멤버들- 왔던 그 팬이 아닌 일반 분들이 그런 공연 처음 봤다라는 피드백을 내가 직접 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노래만 다 할 수 있냐. 아, 진짜. 공연 보러 와서 모르는 노래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말로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다음 공연에 또 와봤대. 그랬더니 거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노래들에 이게 뭐냐 도대체 이 밴드는. 코로나 겪고 몇 년을 쉬고 세상이 이렇게 종말이 오나 할 정도로 심각했다가 이제 다시 스타트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나는 이제 또 암 투병하고 또 뭔가 시련이 오고 그러면서 메탈을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그때 마음 먹고 하면서 스카 이제 뭐 나가게 되고 지금 라인업인데 나는 이제 삶에 대한 어떤 내가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곧 음악이 되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우리 그분 만났었잖아. 그 손주 그분 손주지. 최근에 이제 그분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워낙 이제 우리나라 못 살고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교육이 답이다. 유학을 떠나셨대. 몇 명 없는 교포, 상투를 튼 교포들끼리 싸우는 장면을 보셨대. 강사하는 거 가지고 유학보다는 교포들끼리 뭔가 계몽하고 유학은 좀 뒤에 해야겠다. 다른 행보를 가신 거야. 근데 난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음악을 하는데 전에는 진짜로 우리만을 위해서 막 음악을 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다면 30년 활동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흰수염 고래 같은 노래도 만든 이유가 뭔가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 나만 바라보고 우리만 바라보고 가는 세상보다는 진짜 정말 함께 가는 세상이 훨씬 아름답고 내 만족도도 크고 뭐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어 내가. 그래서 음악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30년 맞은 이런 때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요즘 음악하는 가장 큰 화두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내 마음이 아닌가. 박수 받으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 아니, 굉장히 중요한 공감되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합시다. 지금 도현이가 얘기했던 앞으로의 뭐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한 어떤 공동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1집부터 10집까지 이것들이 점점 빛이 좀 넓어진다고 할까? 아니면 진짜 폭풍 속에 있었던 나의 어떤 음악인의 한 사람의 삶으로서 그리고 YB, 초창기 때 윤도현, 윤밴, YB라는 등대와 같은 빛을 나는 만났다고 보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집이나 2집, 3집 어떤 앨범을 들어도 그 안에는 항상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나와 너 그리고 함께라는 가사나 음악에 있었고 특히나 밴드 음악으로 항상 자기의 음악의 행보를 지켜나가려고 했던 그 누구보다도 근데 그런 걸 알아주는 사람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말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함께 되게 고급지다. 아니야. 박사님. 아니 내가 느낀 걸 다르네. 얘기해. 우리 멤버들이 다 그런 걸 하니까. 저는 뭐 그냥 요즘에 음악하는 게 좀 예전보다 더 재밌어진 것 같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계속 더 현역에 있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오래. 예전에는 동생 같은 애들 앞에서 공연하다가 조카 같은 애들 앞에서 공연하다가 이제 진짜로 아들딸 같은 애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재밌고 소중하고 조금 더 하면 손자 같은 애들한테 앞에서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도 있고 건강관리도 더 하게 되고 연습도 더 하게 되고 요즘 애들이 하는 것처럼 음악을 해야 되고 재밌고 그래서 되게 좀 예전에 이런 동영상을 보다가 NSWA랑 로버트 드니로랑 무슨 인터뷰를 하는데 NSWA가 지금 제일 생각나는 말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나 뭐라 물어봤나 그랬는데 로버트 드니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다면. 약간 그런 기분? 한 10년 후에 지금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아우 훌륭하네 다들.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데? 옛날 얘기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처음에 윤도현 씨를 만나게 됐을 때가 지금 생각해도 저한테는 되게 하늘이 내린 기회를 내가 잘 잡은 것 같은 아직도 정말 그때 선택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가장 잘 했던 때인 것 같아요. 95년 그때 이 정도 가수면 내가 진짜 같이 평생을 밴드를 하면서 드럼을 치고 싶다. 그런 꿈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현실화 되게
해주고 지금 30년까지 이렇게 YB가 오게 된 그 원동력이 윤도현 씨한테 무한한 그 감사를 드리고요. 나이 50 넘고 뭐 30년 음악하고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서 그래요. 이제 뭐 막 놀다가 무대 올라가도 막 하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아는 게 더 많은 것만큼 노력도 더 많이 하고 실수도 더 줄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연 가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서 하고 몸 컨디션도 잘 만들고 사실 그렇게 올라가야 팬분들한테 예의 있게 무대에 올라가는 것 같은 최대한으로 준비를 잘해서 성의 있게 무대를 만들어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준비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가려고 하고요. 이번 공연 준비도 잘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와서 그 에너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얘기 좀 합시다는 30주년을 맞은 YB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